대법원이 왜 그랬대요? 이거 한번 질러보자는 건가? 플랜 B가 없이 저런 일을 벌였겠나? 내란수계가 임명한 검사들 그리고 대법원 구성 이걸로 끝이겠나? 최소 2번 정도는 더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하는 언론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개인보다 더 검증했어야 되는 게 김건희였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와, 이 기자를 또 이용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 괴물이 되는 조직이. 기자님들 보면서 아, 약간 검사랑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시는구나. 야.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변상욱입니다. 이재명을 핑계로 국민 위에 올라서려 하지 말라. 이범준 헌법학자의 글입니다. 이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있기까지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어떠했는지 짚어보면서 5월 1일 이루어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오래 전공해온 학자로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선거판을 뒤집어 보려는 대법원의 승부수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볼모로 잡은 것은 국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대선 기간 사법부가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미디어 알릴레오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현자들과 함께 이 시대의 핫 이슈를 살펴보는 현자들의 타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압수수색 영화 이후로 거의 준연예인급이 되셔가지고 바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 사건의 법률 대리인이셨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계속 얼굴을 비치면서 인지도도 올라가고 우리에게 친숙한 분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맡고 계신 사건 중에 가장 핫한 건 어떤 사건입니까? 박정훈 대령 지금 항소심 예. 중인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의 강혜경 씨랑 김태열 씨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예. 변호인이 돼갖고 이 두 직을 왔다 갔다 할 때 확실히 변호인이 적성에다가 맞으시는 건 분명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그 케바케인 것 같아요. 직업보다는 그 사건. 제가 맡고 있는 그 사건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제일 보람된 것 같습니다. 검사할 때도 뭐 진짜 나쁜 뭐 무슨 조폭이나 깽단 이런 데 수사를 하면 거기를 잡으면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변호인으로서도 내가 정의로운 사람을 내가 변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좋고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기사 쓸 때는 이 직업을 괜히 택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 뭐 추적 탐사 이런 거 쓸 때는 그래 이 직업 정말 재밌어 이렇게 했는데 한 기자는 혹시 그런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집니까? 아니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정치 기사를 쓰면서 한 번도 무슨 효용감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이쪽 가서 얘기 듣고 저쪽 가서 저 얘기 듣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건 취재에만 좀 전념을 하고 있는데, 저도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선입견은 아니지만 정말 나쁜 사람인 걸 내가 알겠고 그래서 그 사건을 막 취재를 하고 있으면 그때 느껴지는 그 보람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결과가 좀 나오면 뭐 더 보람이 더 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보람 있었던 게 법조인일 때는 전에까지는 검사할 때 조폭 두목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유죄 선고될 때 그리고 구속영장 나올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는 상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제가 좋았던 게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변호사 시험 합격했을 때보다 더 좋았어요. 지금 오늘의 이제 가장 큰 주제는 요즘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대법원이 왜 그랬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이 왜 이런 일을 이제 벌였나 라고 할 때 통상 얘기를 모아보니까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대법원에서 뭔가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 그 다음에는 대선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같은 비슷한 얘기죠. 앞으로 법원의 위상을 갖다가
분명히 세워나가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엘리트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정말 싫어하는 거 아니냐. 알레르기 반응이 막 일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뜻이 모아진 거 아니겠나라고 하는 얘기. 이것도 저것도 어차피 안 되긴 안 되는 건 다 아는데 판을 한번 그냥 크게 흔들어나 보자. 그런 다음에 혹시 뒤집히면 다행이고 뒤집히지 못하고 지지율대로 가면 그래도 뭐 한번 우리도 열받으면 한번 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이라도 보인 거 아니냐. 자, 이거 사지선다형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부터 뭐 마음껏 골라서 얘기해 보시죠. 근데 전반적으로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긴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느낌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때랑.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소위 말한 그 사회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는 김대중 정부였기 때문에 뭐 검찰이나 뭐 이런 데가 그때 함부로 움직이진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긴 들어요. 예. 근데 지금은 윤석열 내란숙의 잔당들이 다 살아있고 또 그 사람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검사 시절부터 주변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감을 표출하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 정서가 여과 없이 표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거죠. 내란수계가 임명한 검사들 그리고 대법원 구성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요.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그들이 자제하지 않고 그것을 내질렀다. 내질렀다. 예. 한 기자는 이 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저도 지난주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엄청 놀랬고 네. 이런 식의 결론이 이제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는 걸 뭐 일단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는 이거 한번 질러보자는 건가? 뭐 어떻게 뭐 한번 해보자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일단 일순간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대법원장이 그리고 대법관들이 뭐 다음 플랜 B가 없이 저런 일을 벌였겠나. 국민적 저항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저거는 본인들이 저렇게 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밖에 안 보였고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들었던 생각이 생각해보니까 12.3 내란이 벌어진 뒤에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정말 치열하게 우리 시민들이 싸웠는데 기껏 지난 5개월 동안 저희가 했었던 일을 따져보면 윤석열 한 명 내보낸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하나를 내보내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윤석열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번 일이 단순하게 뭐 대법관 몇 명, 대법원장의 결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공고하게 무슨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다져져 있는 그 기득권 세력의 국가전복 쿠데타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의 선거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순결할 수밖에 없는 선거권을 지금 법원이 박탈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라서 다행히도 항소심 기일이 이제 변경이 되는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걸로 끝이겠나. 기득권층의 반발이 저항이 이렇게 끝날 수 있겠나.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등법원이 이렇게 재판기를 변경하고 하는 그 주체는 결정의 주체는 그것도 재판장입니까? 예, 해당 재판부. 예, 해당 재판부 재판장입니다. 대법원 눈치를 봅니까? 사실 안 보일까요?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법관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재판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일례로 보면은 제가 이제 검사를 할 때 판사는 엄청나게 공정한 줄 알았어요. 예, 우리 검사들하고는 다를 거야. 예, 판사는 진짜로 공정할 거야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판사들은 판결 선고를 할 때 사실 누구한테도 보고하면 안 되고 외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판결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를 법원장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는 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원래 법원장도 판결이 나고 나서야 그렇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법관은 완전 독립개체니까. 근데 판결 선고를 하기 전에 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넌지시 막 이렇게 이렇게 판결할 거라고 보고를 하는 법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법원장이랑 저희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알려줌으로써 잘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음 임지를 자기가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도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관료 조직이지 않습니까? 관료 조직. 예, 법원도 그 법의 항소심 길 변경 결정도 아마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아마 브레인스토밍을 충분히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런 결정하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지 않았을까? 예, 아마 이대로 그냥 밀고 나갔으면 아마 자기들 계획대로 밀고 나갔으면 아마 밀란이 나도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 기득권끼리 만나서 뭔가 똘똘 뭉쳐져 있구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와서야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 아닌가.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뻔히 알잖아요, 본인들은. 본인들은 뭐 수십 년 법관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본인들이 이 결정이 앞으로 고법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한 대책까지도 준비를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이 내란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가 이제 거의 이제 분노로 표출되는 상황을 지난 연휴 기간에 봤을 것이고 아마 그것이 길 변경을 받아줘서 사실상 이제 이 논란을 좀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판을 한 거다. 오판. 네, 오판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희 딸도 알아요. 네, 5월 1일이라는 5월 1일이라는 날짜를 정한 날로부터 거기서부터 전국의 어린이들을 다 적으로 돌린 겁니다. 네. 이거 어린이날 연휴를 제대로 보내질 못했어요, 이번에. 맞아요. 망했습니다. 그 대법관들이라는 분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이에요. 일단 그들이 접하는 여론이나 이런 풍문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듣는 거랑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이재명이 쫄아서 사퇴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민주당에서 막 후보를 교체하자고 자중질환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렇죠. 백업 시스템을 빨리 가져줘야 된다. 이 말만 나와도. 이러겠지.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더 견고하게 뭉치고 오히려 이재명 날아가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겠네. 그러면 단일화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희대가 예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로 봤던 게 그간의 스탠스로 보면 대법원에서 이 결정이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정말 다 들고 일어나서 대법원을 막 칭송하고 추앙하고 하면서 대선판을 다 뒤집겠다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사실 그렇게 안 나왔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매우 차분하게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단일화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게 뭐 제가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 대법원의 지난주 그 결정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고 저게 자기들한테 절대 유리한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생각보다는 저렇게 반응이 뜨뜨미지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로 봤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 남은 게 도대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도대체 뭐가 또 남았나요? 이게 계속 놀라게 되니까 깜짝깜짝. 아직도 남았나요? 이제 이런 얘기 들리죠. 저는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내란 세력이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창의적일 수밖에 없겠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창의적인 게 머릿속에서 막 계속 튀어나오는가 보죠. 구속 취소 때도 그렇고 이완규 지명 때도 그렇고 이번에 파기환송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최소 2번 정도는 더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항상 주시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청심한 또 사단아야 돼.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주역에서 궁죽변 변직통 궁하면은 온갖 아이디어가 막 급한 대로 막 솟아나죠. 딴 때 같으면 차분히 정리해서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급하면 물이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판을 흔들어놔야 되니까 확 저질러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차분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거는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내는 거니까 어떤 허점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언론들이 더 막 불을 뗀단 말이죠.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해도 되는 것. 그다음에
해도 된다고 해서 했을 때에 실제로는 어떤 부작용이나 무리, 언론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 것도 되게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12.3 내란 이후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자괴감이 들 때가 좀 많아요. 많죠. 예, 예. 자괴감이 참 들 때가 많은데 12.3 내란 이후에 저의 정체성, 저 같은 언론인들이 이 사회에서 도대체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것이라면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내란이 벌어졌고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쌍그리 무시가 되고 독재자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망상을 꿈꾸는 나라에서 네. 그 사람을 추앙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의 얘기를 우리가 기존에 하듯이 그냥 받아주는 식의 저널리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김경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소추라는 개념은 재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멈추는 것이라고 우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느닷없이 일부 헌법학자나 일부 법학자들, 이름께나 알려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교과서에도 다 나왔었던 얘기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도 재판받고 감옥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주장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상식이 이제 다 사라지는 세상이 됐는데, 이럴 때 이제 저널리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능은 아니어도 최소한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하는 언론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그게 사실 저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조인들 보고 법기술자라고 예, 비하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자님들 보면서 약간 검사랑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시는구나. 진짜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법기술자 같은 유형의 전형이거든요. 예, 보면은 윤석열이 쟤를 수사해라고 딱 찍으면 한동훈은 무슨 법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저 사람을 할 것인지 그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쟤를 왜 수사해야 되는데요? 이게 없죠, 여기는. 왜가 없어요. 그냥 엮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언론도 저는 요즘에 그런 거를 굉장히 그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뭐 어떤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파기환송심은 잘못되었고 선거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또 항상 반대로 바락바락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입장, 뭐 그걸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세요?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하면서 그냥 계속 기계적인 대비를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파기환송 할 당일에도 보면은 대법원 앞에서 집회가 열렸었는데, 판결에 대법원에 반대하는 쪽 진영은 그래도 한 최소 몇백 명, 뭐 1,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보면 많아요. 근데 그 파기환송이 그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되자마자 뭐 만세를 부르는 반대쪽에 있었던 뭐 윤어게인 이렇게 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10명?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20명밖에 안 되니까 카메라를 진짜 가까이 가갖고 한 2-3명이서 만세하는 것만 보여주더라고요. 일단은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이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보여준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일각이 어느 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일부에서는 다수 국민은 뭐 이런 우려도 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진다, 이런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뭐 계속하면서 사실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라고 하는 것을 남의 이름에다가 얹어갖고 또는 뭐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다수에게 그냥 얹어가지고 쓰는 거죠. 이 대법원 판결이 왜 잘못됐냐면 내용적으로도 물론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뭐 내용에 있어서는 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절차. 법에서 법원 판결이 권위를 가지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수긍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놓은 절차. 법원은 이러이러하게 재판을 하면 그건 공정할 것이다 라고 우리 사회가 합의해 놓은 게 그게 법이고 그게 소송법이잖아요, 최소한. 그럼 내용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사전에 합의해 놓은 그런 소송법
중립이라는 그 절차를 지켜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게 나오면 일단 그것은 존중하자라는 게 우리 사회 약속이잖아요. 그 절차를 어긴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이틀 만에 그 전원합의체로 그냥 소호 배당되자마자 그거 안 거치고 그냥 전원합의체로 올려버리고, 그런 자기들이 스스로 정한 내규도 어겨버리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뭐 그 가공 절차를 거쳐서 제품이 나오면 뭐 일반적으로 하자가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그 기계가 고장났다, 그게 절차가 고장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절차를 법원이 거치지 않으면은 일단 이 전제 사실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고 법원의 신뢰성이 다 무너지는 건데, 그거를 대법원이 했으면 오히려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걸 신주단지처럼 따지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걸 비판해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법원을 흔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것도 궁금은 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 안 먹히니까 사실상 별건으로 들고 와서 뭐라도 하나 흠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지금 꺼내고 다시 대법원에서 그걸 갖다가 훅 진행을 시킨다. 이건 카르텔인가 진짜? 근데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별건이라고 봐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전 대선과 관련된 건데 왜 지금 대선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또 봐야도 되는 것인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요즘 항상 검찰권 남용, 검찰개혁 할 때 그게 항상 화두가 되는 겁니다. 별건 수사. 별건. 예. 그리고 이제 검찰권의 어떤 선택적인 행사.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법원은 아무리 누가 뭐 잘못을 했건 잘못을 하지 않았건 간에 법원이 나서가지고 먼저 재판을 해줄 수가 없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지만 이게 그렇죠. 법원의 식탁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은 어떻게 보면 차려진 밥상이 있으면 그거 먹고 그냥 아니 이게 맛있네 맛이 없네 그 맛만 보는 거고, 식탁은 검찰이 차리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그렇다면은 그 검찰이 어떤 식탁을 차릴 것이냐,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자기들의 정적, 뭐 야당 이런 거에 대해서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하는 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순한 양처럼 아예 문제조차 삼지 않고 불기소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일 처리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권의 남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수사권의 남용이고, 수사권 중에서도 수사 개시권의 남용. 수사 개시권. 예. 그래서 앞으로 시대적인 앞으로의 과제는 이 수사 개시권의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는 데 지금 방점이 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가 이것이 일단 다행히 또 실패로 돌아가고, 그 실패로 돌아간 것 자체도 국민들이 거리로 맨몸으로 나서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법은 뭐 법대로 해석한다고 치지만 적어도 언론은 역사를 갖다 해석하고 기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야 되는데, 정말 대의 명분을 가지고 맞서는 언론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슬슬 따라가다가 뭐 우리 이익만 계속 취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언론이 어떻게 가당하냐. 가운데에 선다라고 할 때 일종의 뭐 기계적 중립 비슷한 거잖아요. 가운데에 서야 될 때는 가운데에 서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서지 말아야 될 때 가운데에 서고, 가운데에 서야 될 때는 언제냐면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들이 핍박받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소수지만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고 있는 약자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가운데에 서줘야죠, 소수를 위해서. 그럴 땐 안 섭니다, 이 사람들이 또. 죄송합니다. 최근에 민원연에서 내란 시기 저널리즘 10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면, 내란을 동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데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이크를 주지 마라.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마이크를 쥐어주는 순간 마치 저 사람들이 헌법 내에서 상식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되는 효과를 준다. 이게 결국에는 뭐 기계적 중립, 그리고 뭐 그 언론의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여론을,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을 사회 현상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10원칙이 딱 나온 다음에 언론계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저 정도의 주장이 논란거리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대놓고 법원을 때려부시고 헌법재판관들을 다 죽이자고 떠들고 윤석열이 했던 저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집어넣은 게 합법적 통치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주어주는 행위가 마치 법질서 내에 있는 행위인 것처럼. 네. 그 이건 좀 심하다. 전력이 있잖아요. 100년 전에. 네. 이토 히로부미한테도 마이크를 쥐어줬죠. 마이크가 아니라 확성기를 늘려줬죠. 아예. 이런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뒤집어 엎지는 못했다고 치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그대로 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럼 뭘 얻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인데 얻을 게 없겠지. 그러면 너무 무리수를 둔 거 아니야? 얻을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동안의 적폐로 청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나 너무나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생각할 때 요걸 해체하거나 뭔가 좀 누르려면 한 1년?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1년 초반부밖에 없는데 이 기간을 갖다 무사히 넘기려면 이런 논란을 가지고 힘도 좀 과시하면서 좀 복잡하게 만들어 갖고 뭔가 국가가 개혁과 뭐 쇄신에다 쏟을 에너지를 갖다가 논란 속에서 대충 흐트러버리면 한 1년만 무사히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무사하지 않을까?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노리나? 저는 그럴까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은 뭔가 많이 바뀔 거야. 이재명이 진짜 날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은 거죠. 국민적인 압도적인 저항을 눈앞에 뒀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재판을 연기하게 된 것은 예. 조희대 대법원이 일종의 플랜 B로 선회했다라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플랜 생각을 B. 하는 것이 예. 플랜 B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속도전을 치러가지고 이재명을 날리려고 시도하다가 우리가 죽겠다. 왜냐하면 법정 기간을 어긴 거는 명백한 위법 위헌이기 때문에 그건 탄핵 사유거든요. 탄핵되면은 진짜 자기들이 탄핵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헌재는 대법원 별로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네, 이러다가는 우리가 진짜 탄핵돼서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재판 연기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우리 자리를 온전하면서 대법원은 차기 정부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괴롭히는 쪽으로 가자. 이게 플랜 B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선택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타파는 네. 대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자유통일당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초대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고. 저희는 지금까지 지난 4, 5개월 동안 계속 자유통일당, 그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사실상의 내란 세력이고 헌정 파괴 세력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런 당을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한때 집권 여당이었었던 정당에 지금 대선 후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검증이 지금까지 저희가 대선 후보를 검증하듯이 저 사람의 과거 행적, 경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저 사람의 정책을 검증하고 그렇게 하는 식의 검증 툴이 맞냐. 사실상 이 내란 세력,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극복하는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 사람의 장단점, 뭐 잘못된 점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니고 저걸 거부하고 극복하는 식의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취재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대선은 특별히 뭘 검증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정치적 격변기나 또는 어떤 전환점에서 어떤 행태를 취했는가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봐야 되고 왜 그랬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지 그렇죠. 따져봐야 되고 이게 쭉 하는데 대선은 이거보다 사실은 한 2-5걸음 더 나가야 되더라고요. 네. 그 인간을 추대하면서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들은 지금과 같이 정치적 격변기에 아니면 딱 변곡점에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움직인 인간들인지 그 주변 인물들까지 세세하게 따져야만 대통령이 만약에 되어서 정부를 꾸린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겠구나 또는 어떤 일을 하겠구나가 드러나는 거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지금 언론들이 하지 않는 일인데 저는 매우 중요해서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치인에게 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저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말.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때로는 정책이 되고 때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의 지향성을 밝히는 방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말을 검증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저희 언론이 많이 그런 이제 역할을 못했고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말들을 해왔고 어떤 집단들과 같이 정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해졌다.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좀 공감되는 예. 말이고 우리 경험에 비추어 봐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증했어야 했죠, 우리는. 근데 사실 윤석열 개인보다 더 검증했어야 되는 게 김건희였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개인보다 진짜 그 주변에 있는 세력이 누구냐. 세력을 검증. 네, 진짜 와닿는 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세력이라는 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법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네네. 카르텔이더라. 뭐 기득권 카르텔. 엄청난 기득권 카르텔이더라라고 하는 거고 특히 강남에 역시 부동산과 함께 얽혀 있는 학군과 강남이라는 곳과 강남의 어떤 집값과 거기다가 이제 학연의 지연의 혈연의 그다음에 혼내까지 엉켜 있는 이게 대한민국 한 7, 80년의 역사에서 단단하게 아주 공고하게 굳어진 하나의 카르텔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열정까지 막 더해가지고. 네. 예. 저는 이미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라고 있잖아요. 예. 헌법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은 어떠한 형태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신분제 금지를 못 박아놨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강남 부동산과 종교와 돈과 이런 것의 어떤 뭐 그런 복합체들 예. 그게 지금 일종의 지금 사회적 특수계급의 어떤 네. 태동 같아요, 그게. 예. 이러다가 진짜 한 100년 지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진짜 무슨 특수계급처럼 신분제가 돼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보면서 딱 제일 먼저 들었던 장면이 영화 트랜스포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그냥 아득하게 느꼈던 그냥 우리 사회의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 세력 이들이 주무르는 대한민국의 이제 부조리 이런 것들을 그 간접적으로 느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땅 속에 이제 이 잠자고 있는 것 같았던 공고하게 이제 흐르던 이것들이 느닷없이 땅을 뚫고 이제 확 이렇게 이 영화 트랜스포머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그렇죠. 막 괴물이 확 솟아오르는 예. 손에 안 잡히는 것 같다고 느꼈던 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 집단이 손에 딱 잡히는 눈앞에 딱 등장한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이 그만큼 후보 검증을 못한 상황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장관도 하고 뭐 각종 방송통신위원장 뭐 인권위원장 할 거 없이 온갖 중요한 직책을 다 차지하고 앉아서 이 나라를 뭔가 뒤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카르텔 쪽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정부를 갖다 이끌어가게 되거나 뭐 할 때도 지금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요? 안 되나요? 네. 저는 지금 내란 수사가 처음에는 번개같이 막 이루어지다가 예. 윤석열 체포 그 시점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해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 특수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경찰 특수단은 뭐 사실상 해체됐다고 하고.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보자라고 지금 검사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검찰은 자기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지금 3-4달 동안 뭐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예. 결국에는 대선 끝나고 보자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저는 그냥 아예 다 덮일 거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일단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어느 정부가 되든 상관없이 검찰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받든다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지금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장관이 동조했는지,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걸 일단 다 나왔어야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찰 기동단장들 그 국회를 그때 에워싸고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체포조까지 구성하고 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다 나와가지고 뭐 구속될 사람 구속되고 기소될 사람 기소되고 지금 했어야겠죠. 그리고 외환 있지 않아요. 평양에 드론 누가 왜 보냈는지, 예, 북한에 진짜로 포격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네. 이런 것들도 다 수사가 됐어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뭐 물론 검찰이 잘 일을 했다면은 뭐 지금 이꼬라지가 될 일도 없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권력을 잡았다고 칠 때 검찰 수뇌부를 바꾸고 다 바꾸면은 예. 나름대로 검찰이 충분히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정말 해보겠다는 겁니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재판이 될까요? 그것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조금은 좋아져서 어느 정도 가능은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내란 외환 수사는요. 예. 근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하고 비슷해요. 예. 시키면 잘할 겁니다. 시키면. 근데 그걸 빌미로 또 검찰 개혁을 안 하려고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검찰에 너무 이렇게 의존한 그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가는 거고 그 수사를 할 사람들은 뭐 특검을 만들든지 아니면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든지 물론 수사할 사람들은 있어야 되니까 검찰이 거기에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 할 수밖에 없을 거겠습니다만은 예, 그거는 확실하게 분리하고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능력을 해체하겠다라는 의지는 없었다. 그게 없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폐청산이라든가 우리 사회 부조리를 어쨌든 검찰을 앞장세워서 해결하기 게 필요하다라는 식의 절박함 이런 것이 결국에는 패착을 낳았고 한 1년 정도 우왕좌왕하던 검찰이 문재인 정부만 2년차 정도 되면서 이제 좀 전열을 정비하고 물론 그 전열을 정비하는 중심에는 이제 윤석열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이제 전열을 정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모양의 꼴이 이제 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런 내란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걸 명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 덮자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다만 검찰 개혁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듯이 검찰에 권한을 주면서 이걸 수사하게 하고 개혁은 나중에 하자. 이런 식의 방식은 좀 나이브한 것 같다.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다만 그 과정이 원칙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뭐 다른 원칙 필요 없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는 작업을 시작부터 해야 될 것이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거는 사람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예. 사람을 바꾸고 우리 사람 씌우면 되겠지 하고 우리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윤석열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와도 이게 제대로 굴러가도록 시스템을 바꿔놓는데 이제는 주력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페북에 몇 년 전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원래 검찰에 정말 괴물들이 검사가 돼서 검찰을 저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 괴물이 되는 조직인 거. 맞아요. 그러면 왜 멀쩡한 사람들이 괴물이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권한이 많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최강욱 전 의원하고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수사를 할지 말지, 잡아들일지 말지, 재판을 할지 말지, 뭐 실형받은 사람을 풀어줄지 말지, 전부 다 검사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검사들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젊은 검사들 보면은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진짜로 정의로워요. 검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각기 권한을 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막 구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놔둬보면은 결과를 보면 엉망이 돼 있어요. 이게. 결과는 엉망이 돼 있다. 엉망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윤석열의 정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굉장히 정의롭고 제가 아니면 정의를 누가 지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좀 약간 나이 많이 드시고 욕심 없는 그런 선배 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의를 왜 네가 지키냐? 네가 지키냐? 네. 정의는 절차가 지키는 거다. 너는 절차를 지키면 된다. 네, 이런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시스템을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검찰이 정말 너무 과대한 또 과도한 권력을 갖다 쥐고 흔든다라고 할 때 그 과도함 속에 언론도 들어 있습니다. 언론이 뭐든 받아쓰는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언론이 뭔가 검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그걸 친검이라고 흔히 부릅니다만 너무 유착되어서 남대로 검찰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도 알면서도 뭐 받아쓰거나 아니면 또 어쩔 수 없이 받아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뭐 언론은 언론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야 뭐처럼 특정거리 하나 오긴 왔는데 이게 어떤 의도에서 슬그머니 던져준 건지 알긴 알겠는데 냄새는 나지만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유착도 어떻게든 깨긴 깨야 되거든요. 오늘 당장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해서 수사검사 기소검사 따로 놔두고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나오는 기사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한 달 안에 바뀔 겁니다. 네, 그냥 바뀔 거예요. 검찰 시스템, 우리나라의 수사의 시스템을 바꾸면 이 언론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언론만 바꿔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기자들에 대해서 니네는 왜 이렇게 안 해?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야 돼. 니네는 이렇게 안 하면 니네 기레기야. 이렇게 말을 해봐야 바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악감정만 생긴다. 그러니까 기레기들은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법조에서 어쨌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진짜 새벽까지 일을 하는 이 친구들도 기분 안 좋죠. 이렇게 해서는 저널리즘 못 바꾼다. 사회 구조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널리즘 그러면 따라간다. 저는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 기자를 오래 하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막 가다 보면은 서초동에서 밥 먹고 이동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뭐 홍 기자님 이래요. 뒤돌아봐요. 판사야. 네. 막 검찰총장일 때도 있어요.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막 법조에 오래 있는 이 기자는 와 검찰총장을 안 해? 그 지규현 판사도 알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판,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사건을 하고 있는 그런 판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와 기자를 또 이용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뭐 네. 서로 간에 굳이 멀리할 필요 없는. 네, 그럼. 중요한 기사면 기사를 쓰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력은 없죠. 왜냐하면 제일 젊은 기자들한테 가서 듣고 와서 빨리 기사 써내 이렇게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냥 기자와 팀장 간에 처리가 끝나버린다든가 사실은 중요한 기사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예. 고참이 쓰고 에디터가 붙고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고 이쪽에는 자문 변호사가 있고 그걸 국장이 관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기사가 올라와야 되는데 기사들조차도 전혀 스크린이 안 된 상태로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힘 있는 어떤 그 국장이든 힘 있는 본부장이 있으면은 기사에 관여하기는 더 쉽죠. 맞아요. 시스템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예. 밀고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그 기사에 사실상 관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시절에 그 언어의 마술사 막 이렇게 불렸어요. 그 기사를 굉장히 잘 쓴다고 보도자료를.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국가 권력의 사유화 뭐 이런 표현 또 그쪽에서 만들었다 뭐. 네, 뭐. 제목을 되게 잘 뽑는 걸로 유명했다고 기사에서. 그 제목을 와 본인이 기사 내용을 불러주고 제목을 뽑아주는데 그 제목이 신문사에서 제일 높이 그렇죠. 배워받는 최고죠. 직종인데 제목 잘 뽑는 기자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언론사는. 그리고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자단 해체하면 끝나요. 좋죠. 그러니까 법조 기자단을 해체하면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말씀하시는 이 언론의 문제의 상당 부분이 또 사라질 건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것만큼이나 기자단 해체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보통의 언론사, 특히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입장에서는 밥줄을 끊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면을 못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지난 몇 년 전에 몇몇 언론사들, 몇몇 이제 뭐 이런 표현 쓰고 싶진 않지만 마이너 언론사들끼리 모여서 검찰 기자단을 해체하기 위한 소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소송을 해보니까
저항을 하는 곳이 검찰인데 당연히 검찰만큼이나 더 심각하게 저항을 하는 곳이 법조 기자단이에요. 법조 기자단이 저희 소송에 질까봐 저희가 이길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검찰 기자단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달라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이 구조를 어떻게 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은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막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언론이 또 자정으로 또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더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프레임이 좀 국민들을 설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자단이라는 게 뭔지 예. 이게 어떤 구조인지 국민들이 맞아요, 잘 맞아요. 모르다 예, 보니까 잘 그냥 몰라서. 기자단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언론을 없애겠다는 거야? 네. 취재를 방해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독재 받아요. 정권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은 범죄가 판치는 범죄가 세상을 판치는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야? 똑같은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회면 이만큼을 대개는 2개 내지 3개 되는데 네. 메꿔야 되는데 검찰 기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에 대한 거고 사건에 대한 거니까. 근데 사실은 기자 몇 명에서 못 쫓아다니면서 취재 못 하거든요. 네. 무슨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검사실마다 다 뒤져도 뭐 일일이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예 그러니까 차장실에 자꾸 가서 흔들어서 이번 달에 한 5개 정도는 검찰에서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안 나와요 하고 이제 기자단이 몰려가서 이제 흔들면 기다리세요. 제가 순서대로 해서 한 건씩 내놓을게요. 이러면서 전체 판이 짜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기사가 무슨 의미가 뭐 있습니까? 검찰이 좋은 사실. 기사를 주겠죠. 그냥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거나 그냥 좋은 무슨 뭐 기사를. 하청업체도 아니고 이게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검 대변인 뭐 좀 친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대검 대변인들 맨날 고민이 뭐냐면요. 아 오늘은 무슨 기사거리를 줘서 지면을 채우나. 예. 본인이 편집국장이에요.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해요. 하청업체죠. 그런 분들 하청업체. 많아요. 기사를 대신 그런 써주는 분들 많았어요. 예전에. 칠판에 써 있어요. 예, 첫째 뭐 그렇죠. 뭐 다 써 있죠. 무슨 기사가 나올 거니까 기다리고들 계세요라고. 사실은 진짜 기자단을 해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야지만 기자들이 빨리 검사를 찾아다니면서 뭔가 받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맞아요. 스스로 자기가 취재해죠. 스스로 자기가 의제나 프레임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취재를 시작하고. 근데 검사한테 얽매이지 않고 취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변호사들한테 자주 간다거나 인권 변호사들을 자주 만난다거나 아니면 법정 주변에 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오는 그 민원인들과 아니면 그 관련된 뭐 피의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어이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대기업 공장 운동자들한테 다 하청 업체 시켜가지고만 다 만들던 그런 사람들한테 이 하청 구조를 없애라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는데 아니 당신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되게 어려운 게 다른 곳하고 다른 것이 법조 기자단이 해체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모든 정보부처 기자단은 그 안에서만 노는데 법조 기자단은 해체되는 거는커녕 법조 기자단을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렇죠. 법조 기자단을 떠난 기자들끼리 다시 뭉쳐가지고 맞아요. 법조인 클럽, 법조 네, 기자단 맞습니다. 클럽 맞아요. 또 만들었거든요. 그 무슨 특수부 법조 같은 건가 봐요, 이게? 언론인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죠. 예. 법원 검사를 담당하던 기자들끼리 그걸 자기 임무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검사들과 계속 만나려니까 법조 언론인 클럽을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검찰에도 보면은 이제 자기가 6개월마다 부서가 바뀌어요. 2년마다 검찰청이 바뀌고 근데 바뀔 때마다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그 뒤에 책상 뒤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놓거든요. 그렇죠. 그 차장실 가보시면 맞아요, 다 맞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뭐 지방검찰청 뭐 어디 형사 몇 부 이런 거는 요만한 액자 이렇게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예. 중앙지방검찰청 뭐 공안 몇 부, 뭐 특수 몇 부 이런 거는 진짜 이따만한 액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진짜 자주 모여요 또 막. 모임도 만들잖아요. 이름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검찰 뭐 무시로 이제 다니면서 검사들 취재할 때 보면 조금 좋은 자리로 가게 되면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의 이름도 이제 딱 만들어서 그래서 한 20년 정도 검사하고 나면 검찰청의 단위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든 모임만 10몇 개씩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6개월마다 하나씩 나오요. 네, 그러니까요. 20년 검사 생활을 하면 20년이면은 사진이 40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기본으로. 그렇게 해서 이쪽에 네트워크를 깔고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
이쪽으로 보면 언론사의 편집국장이 다 자기하고 그렇죠. 같이 지낸 또 있죠. 동지들입니다. 자, 오늘 참 답답한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난국에서 이것만큼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참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런 것들이 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문제로 프레임이 짜져서 하나 이제 레토릭처럼 이렇게 정치권 주변에 일반 시민사회에도 지금 퍼져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론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거는 특정 후보의 문제거나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이 법질서가 수호되는 문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김경호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답답한데 또 앞으로 한 두세 번 또 뭐 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또 현실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 같은 언론인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스탠스, 지금까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여기에만 매몰돼서는 지금 같은 난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짜 땅바닥에 떨어지고 권력자가 총칼로 국민들을 억압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 버젓이 다니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저널리즘만 가지고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비상한 각오로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법원의 내란이 빨리 이렇게 일단 진압이 돼서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몇 번 더 반복될 것이라고 보는 게 그 이유는 지금 내란 세력은 선거로 이기는 걸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선거로 이기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또 아마 사실상의 1위 후보를 죽이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주시해야 된다. 몇 번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것을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수 세력은 지금까지 주류였어요.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선거로 이겨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거로 이기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헤게모니, 이걸 완전히 뺏겼다라는 거를 역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몰락하는 길밖에는 없고 지금까지 우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주인인 사회를 꿈꿔왔던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아갖고 뭔가 자기의 꿈을 펼치려다가 또 좌절되고 이런 게 반복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시민들이 주인인 세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완전히 이분들이 주류로 자리 잡는 그런 세상이 진짜 머지않았다라는 거에 그런 희망을 저는 오히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기득권, 카르텔, 검찰, 언론 결국 국민들이 실제로 자기가 정치의 주체이자 국가 운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꾸 소외돼 갈 수밖에 없는가를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의 의미, 그다음에 시대적 과제에 국민들이 더 집중해서 뭔가 제대로 된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언론들이 더 힘을 써야 될 것이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한 기자님, 김 변호사님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